때는 1926년, 세상이 무척이나 소란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작가 루시는 이 혼란 속에서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바로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원제로는 조화석습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이 책은요, 시끄러운 현실 한가운데 서서 지나간 날들을 되짚어보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회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루시는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늘 소란 속에서 약간의 한가로움을 찾아내려 했지만 실로 쉽지 않았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그가 글을 쓰던 시대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이상하고 마음은 마치 잡초가 엉킨 것처럼 어지러워서 도저히 고요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가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루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옛날 일들을 다시 꺼내서 글로 쓰게 되었을까? 혹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로 도망치려는 걸까요? 하지만 루신에게 이 회상이라는 건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붙잡아 보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 책의 제목,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참 멋지지 않나요? 그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꽃이라는 건 어릴 적의 그 싱싱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말해요. 그리고 저녁에 줍는다는 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 그 기억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그 화려한 색이나 짙은 향기는 이미 바래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땅에 떨어진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걸어모으는 거예요.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시간과 기억을 바라보는 작가의 깊은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릴 때 고향에서 먹었던 마름이나 나한두, 줄풀 같은 것들이 기억 속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다시 맛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의 달콤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향수라는 게 이런 거겠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책의 첫 번째 수필인 개, 고양이, 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루신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어떤 비난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루시는 아주 솔직하게 글의 문을 엽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더러 고양이를 미워한다고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곧바로 인정해버려요. 부인하지 않는 거죠. 이 고백과 함께 고양이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적대감이라는 이 수필에 아주 중요한 갈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고양이 좀 싫어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쵸? 하지만 루신에게 이건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양이 혐오자라는 사소해 보이는 꼬리표가 자신의 적들, 그러니까 정적들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글들을 깎아내릴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자, 보세요. 그의 정적들이 사용할 법한 그 터무니없는 논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루시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억지를 부릴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루신이 고양이를 미워한다? 근데 개도 고양이를 미워하지. 그렇다면 루시는 개랑 똑같은 부류다. 그러니 개가 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그의 모든 주장은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식의 논리비약.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벌어지던 비이성적인 공격들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루시는 자신이 고양이를 미워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요. 먼저 동물 세계와 인간 사회를 비교하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던집니다. 여기서 루신이 보여주는 인간과 동물의 대비는 정말 극명합니다. 동물들은요,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만 자기 행동을 정의나 공리 같은 거창한 말로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본성에 충실할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공허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잔인함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리는 위선을 배우면서 타락했다고 루시는 정말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그래서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쩌면 인간 사회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되죠. 이제 작가는 자신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몇 가지 공식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변호사처럼 말이죠. 그가 조목조목 비판하는 고양이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쥐나 새를 잡았을 때 바로 숨통을 끊지 않고 놓아줬다 다시 잡기를 반복하면서 실컷 가지고 노는 그 잔인함이에요. 이게 꼭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의 심성과 닮았다는 거죠. 둘째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피를 이어받았으면서도 주인에게는 아첨하듯 교태를 부리는 그 비굴한 모습. 그리고 셋째는 밤마다 사람들의 잠과 사색을 방해하는 그 시끄럽고 신경질적인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이유를 대던 그는 이내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방금 내가 말한 이 이유들은 사실 글을 쓰는 지금에 와서야 그럴듯하게 꾸며낸 명분일 뿐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유가 훨씬 더 오래된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드디어 이 글의 핵심, 작가가 평생 마음에 품어온 그 오랜 원한의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건 무슨 거창한 철학적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생쥐가 죽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평생에 걸친 감정을 만들어낸 바로 그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고 소중했던 애완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연민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는 빈집에서 뱀에게 물렸는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는 이 쥐를 종이 상자에 넣어서 정성껏 보살폈고 놀랍게도 쥐는 기적처럼 살아나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 작은 생명체에게 아주 깊은 애정을 갖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은 쥐는 신기하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의 다리를 타고 무릎까지 기어오르기도 하고 책상 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먹곤 했죠. 작가는 이 작은 동물과 자신 사이에 형성되었던 그 친밀한 유대감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루시는 아주 특별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요.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엄지손가락만한 먹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통에 살다가 사람이 글씨를 다 쓰고 나면 벼 위에 남은 먹을 핥아먹는다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런데 이 작은 쥐가 정말로 벼 위에 먹물을 핥아먹는 걸 본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의 오랜 어린 시절 판타지가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 쥐는 그에게 더욱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 행복했던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슬픈 전환을 맞이합니다. 늘 그의 눈앞을 오가던 작은 친구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쥐를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이제 곧 닥쳐올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예고하고 있죠. 쥐의 실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 설명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 꺼지지 않을 적의라는 불을 지피게 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그의 유모였던 아창이 무심코 던진 이 말이 어린 루신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신이 사랑하던 존재를 앗아간 범인으로 고양이가 지목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서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복수라고 생각한 거죠. 이 잔인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게 맹렬한 복수를 하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 맹세는 그 후로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고양이마다 쫓아다니며 공격했고 나중에는 돌멩이를 던져서 정확히 머리를 맞힐 정도로 교묘한 기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기나긴 사적인 전쟁이 바로 그가 고양이 혐오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반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의 증오의 뿌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질문이죠. 진실은 너무나 평범하고 또 비극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고양이는 사실 완전히 무고했던 거죠. 진짜 범인은 어떤 드라마틱한 악당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다리를 기어오르던 작은 생명을 실수로 밟아버린
유모 아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모든 징후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양이가 무죄라는 걸 머리로는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이 이상한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글의 마지막에서 루시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이성적이었던 원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고양이 혐오자라는 꼬리표가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그 격렬했던 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다고 고백하며 글을 마무리하죠. 이제는 고양이를 만나도 더 이상 해치지는 않고 그저 쫓아낼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기억과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비이성적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남기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의 뿌리를 파고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이 과연 명확한 진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된 과거의 한 조각은 아닐까요? 루신의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고 만듭니다. 루신의 산문집이죠.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에 실린 한 편의 글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작가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아창이라는 인물과의 아주 복잡하고 묘묘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솔직하고 어찌 보면 좀 무심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유모하면 우리가 기대하면 따뜻하고 애정어린 그런 추억과는 거리가 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유모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상상하며 책을 펼쳤을 텐데 시작부터 이런 문장이 나오니 꽤 의외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에 더 궁금해집니다. 존경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대체 왜 작가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흔적을 남기게 된 걸까요? 자, 첫 번째 장은 성가심의 세계입니다. 이 제목처럼 작가의 기억 속에서 아창이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녀는 다정한 보호자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하루하루를 통제하고 때로는 막 침범하는 말 그대로 성가심 그 자체였던 거죠. 우선 이 아창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아이러니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길다는 뜻의 장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 그녀 이전에 일했던 키가 아주 컸던 하녀의 이름이었어요. 그걸 그냥 물려받은 거죠. 근데 정작 아창본인은 키가 작고 땅딸막했으니 이름과 실제 모습이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소한 불일치가 그녀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뭔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복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창은 어린 화자의 세계를 정말 수많은 규칙과 미신으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여러 금기사항들은 아이의 자유로운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나 마찬가지였죠. 수다는 끝이 없었고 그냥 풀 좀 뽑았다고 장난꾸러기라며 혼내고 또 바지를 널어놓은 장대 밑으로는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미신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 모든 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어른의 고집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규제와 제약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작가에게 섣달 금운날 밤은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른들한테 세뱃돈을 받아서 다음날 뭘 살지 막 신나게 상상하는 그런 설레는 밤이었죠. 하지만 아창의 아주 정교하고 강압적인 이른바 복귀원 의식이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곤 했습니다. 아이의 가장 순수한 기쁨의 순간마저도 그녀의 기묘한 규칙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기묘한 의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즐거운 전통이라기보다는 새해 아침부터 치러야 하는 실현에 가까웠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꼼짝도 못하고 갇혀서 정해진 말을 해야만 하고 그 보상이라고 주는 건 차갑고 맛없는 귤 하나. 이걸 억지로 입에 넣어주고요. 어린 아이한테는 이게 얼마나 성가신 통과이래였겠어요. 아이에게 복이라는 건 이런 강요된 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즐거움 자체였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정신적인 성가심을 뛰어넘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잠버릇이었어요. 밤만 되면 침대 한가운데에 팔다리를 쫙 뻗어서 한자로 큰 대자 모양으로 누워서 잠을 졌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대자에 밀려서 소녀는 뜨끈뜨끈한 자리 한쪽 구석으로 옴짝달싹도 못하고 웅크려 자야만 했어요. 밀어봐도 꿈쩍도 안 하고 불러봐도 듣질 못했죠. 그녀의 잠든 모습은 마치 소년을 작은 세계를 짓누르는 거대하고 움직일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성가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했던 유모 아창. 그녀에 대한 기억은 온통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아창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또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녀가 그저 단순한 시골 안악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였죠. 여기서 작가의 인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저 잔소리 많고 귀찮기만 했던 아창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거칠고 신비로운 역사의 증인으로 변하는 거죠. 성가신 규칙만 늘어놓던 평범한 유모의 모습 위로 전쟁과 혼돈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야기꾼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녀의 성가신 겉모습 아래 숨겨져 있던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창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태평천국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태평천국군을 장발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겪었던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죠. 이건 책이나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그녀의 입을 통해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화자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해요. 아창은 아이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으니까 안전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생각에 대한 아창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년의 순진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기이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적군이 성을 공격해 올 때 그 장발족들이 여자들을 성벽 위에 일렬로 세우고는 바지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성 밖의 대포가 발사되지 않거나 억지로 쏘면 포신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이건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신과 현실이 뒤섞인 그런 기묘한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바로 아창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괴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소년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맨날 성가신 규칙만 늘어놓던 유모가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깨달음 잊고 난 후부터는요, 밤마다 침대를 독차지하던 그녀의 그 대자 잠버릇조차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뭔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존재의 작은 기행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아창을 통해서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로운 세계에 눈을 뜬 소년. 이제 그의 상상력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바로 책 한 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책은 화자에게 환상과 경이의 세계 그 자체였고 동시에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화자의 상상력을 온통 사로잡았던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그림이 실린 산해경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먼 친척 할아버지가 이 책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소년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핀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친척 할아버지가 묘사해준 책 속의 기이한 생명체들은 소년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한 짐승이라던가 머리가 9개나 달린 뱀, 또 머리가 없어서 젖꼭지를 눈으로 삼는다는 괴물 형천까지. 글자로만 듣던 이 상상의 존재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소년의 가장 큰 소원이 된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친척 할아버지는 너무 게을러서 오래된 책을 찾아줄 생각을 안 했고 다른 어른들은 그 책이 뭔지도 몰랐어요. 세뱃돈을 겨우 모아서 직접 사려고 하도 책방이 있는 먼 시내에는 1년에 딱 한 번 설날에나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책방들이 전부 문을 닫았죠. 소년의 꿈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게으름 그리고 야속한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소년이 책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거든요. 그의 집착이 어찌나 컸던지
심지어 아창마저 그가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눈치채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뜻밖의 인물이 그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소년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건 게으른 친척도 다른 어떤 어른도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믿을 수 없는 친절과 공감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며칠 휴가를 다녀온 아창이 새 파란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를 건넸어요. 소년은 그게 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었죠. 아창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책 제목을 틀리게 발음하죠. 산해경이 아니라 산환경, 삼흥경이라고요. 바로 이 작은 실수가 이 선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화자는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과 환희에 휩싸입니다.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사람, 얼굴을 한 짐승, 머리 9 달린 뱀이 그려진 작은 책 4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꿈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실수, 산홍경이라는 잘못된 발음이 이 선물을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아주 심오한 사랑과 헌신의 증거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어른들은 할 수 없었거나 혹은 하지 않았던 일을 그녀가 해낸 거잖아요. 이 순간 아창은 화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위대한 신통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건 대포를 멈추는 귀계한 힘이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소원을 위해서 낯선 세계를 헤쳐나간 위대한 사랑의 힘이었던 거죠. 아창이 건넨 이 작은 책 4권.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화자가 아창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을 새롭게 만들고 책에 대한 그의 사랑의 시작점이 되어주었죠. 마지막 장에서는 이 소중한 책이 남긴 기억의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종이는 누렇고 인쇄 상태도 조잡하고 그림은 거의 직선으로만 그려져 있었대요. 하지만 화자에게는 그가 평생 소유하게 될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책에는 조악한 그림 너머에 앞창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화자는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버전의 산해경을 모읍니다.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책들이 그의 서가를 채웠지만 그 어떤 책도 아창이 준 첫 번째 책의 감동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가신 규칙들, 강요된 세해의식, 침대를 빼앗겼던 밤들,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이 이 책 한 권의 무게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의 이 단 한 번의 다정함이 과거의 모든 원망과 불만을 깨끗이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끝내 그녀의 진짜 이름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거라곤 그녀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고 양아들이 하나 있었던 사실뿐이었어요. 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30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인간관계의 신비로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글은 화자가 아창을 위해 바치는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성가시고 짜증나던 유모가 예상치 못했던 단 한 번의 다정함으로 인해 깊고 영원한 애정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다정함으로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된 아창과 같은 사람이 있냐고요. 루신의 수필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를 읽다 보면 유독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기억을 담은 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24효도, 우리말로 하면 24가지 효의 그림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글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어쩌면 좀 낡고 비인간적이기까지 한 도덕관념이 한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공포의 씨앗을 심었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이거든요.
글의 시작부터가 좀 남다르죠. 보통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글은 아주 격렬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저주로 문을 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화문이라는 건 어려운 한문 대신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글을 쓰자는 문학운동이었어요. 루시는 이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이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 시작만 봐도 이 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과 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서막과도 했죠. 그리고 그가 싸우고자 했던 그 낡은 사상의 중심에 바로 아이들에게까지 강요되었던 맹목적인 도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루쉰이 어린 시절에 마주했던 아이들을 위한 책의 세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가 그리는 그 세상은요, 즐거움이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주 잿빛의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을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하잖아요. 그림도 많고, 이야기도 쉽고, 재미있고. 근데 루신이 어렸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림이 조금이라도 있는 책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돼서 서당 훈장님께 뺏기고 꾸지람 듣기 일쑤였대요. 오죽했으면 한 친구는 매일 책 첫 장에 그려진 악귀 같은 그림을 몰래 넘겨보면서 유일한 시각적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던 그 기쁨의 빛이 역설적으로 당시 아이들의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럼 대체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읽을 수 있었던 그림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과응보 이야기들이요. 그림 속에는 구름이 신들이나 땅속의 소머리 귀신 같은 것들이 가득했고요. 이 책들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마음속으로 잠깐 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였죠.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루시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귀신이 되기도 참으로 어렵다라고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독서 환경 속으로 마침내 아주 새롭고 또 개인적이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흥미로워 보이는 책 한 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그림책을 갖게 된 거죠. 바로 24효도였습니다. 어른이 선물해준 얇은 책 한 권이었지만 그림 아래 설명도 있고 무엇보다 무서운 귀신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온전히 자기만의 보물이라는 생각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실망으로 그리고 곧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책에 담긴 24가지 효행 이야기를 어른에게 모두 설명 듣고 난 뒤에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효라는 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효자가 되려던 그 소박한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어린 루신의 순수한 눈이 책 속의 그 훌륭한 효행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되죠. 이건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원래 그가 생각했던 효라는 건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중에 커서 늙으신 부모님 배고프지 않게 잘 모시는 것.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 14효도라는 새로운 교과서는 그 소박한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짜 효라는 건 생각보다 수백 배는 더 어렵고 기괴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황향이 베개를 부채질하다처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잠자리를 봐드리는 건 노력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육적이 귤을 품다 이야기도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울어서 죽순을 돋게 하다 같은 이야기에 이르면 슬슬 의심이 생깁니다. 내 정성이 과연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울어도 죽순이 안 마면 그냥 창피하고 말겠지만 얼음 위에 누워 잉어를 구하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가 살던 곳은 겨울에도 얼음이 얇게 얼어서 아이가 눕는 순간 바로 깨져서 물에 빠질 게 뻔했거든요. 단순히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넘어서 몇몇 이야기는
어린 그의 마음에 의심을 넘어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노래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다였습니다. 70살 먹은 노인이 늙은 부모님 앞에서 애기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 어린 그가 보기에는 그저 귀괴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루시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짚어냅니다. 원래 더 오래된 기록을 보면요. 노래자는 실수로 넘어진 다음에 늙은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봐 일부러 아기처럼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대의 책에서는 이게 거짓으로 넘어진 계산된 연기로 묘사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염려에서 나온 진심 어린 행동이 의도된 부자연스러운 연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식, 꾸며낸 행동이야말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루시는 바로 이 이야기의 변질이 당시에 썩어빠진 도덕관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인간의 감정보다 인위적으로 꾸며낸 모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 이건 옛사람의 진심을 모독하는 일이고 또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단순한 의심이나 혐오를 넘어서 어린 그의 마음속에 본능적인 공포를 심어놓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냉정한 논리가 효행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됩니다. 가난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드실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러니 아들을 묻어버리자. 이 끔찍한 논리가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루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아이의 순수함이죠.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고 있는 아버지. 이 극명한 대조가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효인가? 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충격은 책장을 넘어서 어린 루신의 마음 속에 아주 깊고 개인적인 불안을 심어놓게 됩니다. 물론 이야기의 끝에는 곽거가 땅에서 황금한 솥을 발견하는 이른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루신도 이 결말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이 공포를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집에 그런 행운이 따르리란 보장도 없다는 것을요. 이 책이 가르친 교훈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 곽거의 상황, 즉 가난한 형편과 연로한 어머니라는 조건이 자기 집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끔찍한 생각이 그를 덮친 거죠. 만약 우리 아버지가 곽거를 따라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묻히게 될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닐까? 이 생각은 그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뒤틀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가난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사랑하는 할머니의 존재마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경쟁자처럼 여기게 만든 겁니다. 루시는 이 글을 궁극적인 아이러니로 끝맺습니다. 미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오히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불신을 남겼다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만든 도덕 교과서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을 심은 이 결과는 아마 이 책을 만든 유학자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루신의 이 글은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함과 도덕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따뜻한 빛인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차가운 공포인가? 하고 말이죠. 어린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유난히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루신의 산문, 오창회가 바로 그런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한 아이가 1년 중에서 정말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 그 찬란했던 기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딱 마주치게 되는지 그 애틋한 기억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축제라는 건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었죠.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이 글은 바로 그 누구나 공감할 만한 설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작가 루신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의 모든 걸 잊을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특별한 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린 루신한테 동네에서 열리는 웬만한 축제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 거대한 흥분과 기대를 품게 한 딱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열리는 그런 시시한 축제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창회였죠. 여길 가려면요, 둔관이라는 먼 마을까지 배를 타고 60리, 꽤 먼 물길을 가야만 했어요. 현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축제였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는 동네 축제랑은 다르게 하루 종일 정말 특별하고 보기 드문 구경거리가 쫙 펼쳐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한테 이날은 그냥 축제가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완벽한 모험, 바로 그 자체였겠죠. 축제가 열리는 둔관이라는 곳은 아이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그런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의 엄격한 예법과는 좀 거리감은 아주 독특한 사당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젊은 남녀 신상이 아주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매고묘, 그리고 또 하나는 5쌍의 신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오창묘였어요. 어린 아이의 눈에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들이 둔관을 더욱 특별하고 뭔가 매력적인 모험의 목적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뭐랄까 들뜬 에너지로 가득 찼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이는 신나서 웃고 뛰면서 일꾼들한테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고요. 정말 행복한 기대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게 완벽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 흥분과 기쁨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 조용하지만 세상을 멈추게 하는 한마디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의 그 들떴던 마음 위로 차갑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가져오라고 한 그 책은요, 무슨 재미있는 그림책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주 어려운 고전 역사서, 바로 감략이었죠. 천지창조 신화로 시작하는 책이라는데 당시 7살 아이한테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자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된 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최후 통첩이었죠. 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바로 그 축제를 담보로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이제 이 딱딱한 책 한 권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활동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아주 조용하고 무거운 압박감이 짓누르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는 그저 책장을 멍하니 응시하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들을 억지로 머릿속에 밀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꼭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느껴졌겠죠. 이 구절들이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재미도 없고 오직 축제에 가기 위해 넘어야만 하는 아주 높은 산이었을 뿐입니다. 아이의 그 절박한 내면과 고요하기만 한 바깥 세상 사이에는 마치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서는 숨막히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해가 점점 떠오르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어머니도 일꾼들도 모두가 부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외로운 싸움에서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비유가 참 마음 아프고 인상적이죠. 집안의 깊은 정적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책을 외우는 아이의 목소리, 그게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기대라는 그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서 나오는 아주 작고 연약한 소리였댔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가서 암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꿈결처럼 정신없이 암송을 마친 후에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없이 그냥 무뚝뚝하고 간결한 허락. 마치 모든 할 일을 다 끝냈다는 그런 냉정한 승인 같았죠.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배를 향해 서둘렀지만 정작 주인공인 아이는 그들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 끝에 얻어낸 허락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순수했던 기쁨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상은 얻었는데 마음은 텅 비어버린 거죠. 그 경험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물길 위의 아름다운 풍경도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고요. 상자 안에 든 맛있는 간식도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았죠. 심지어 그 활기차고 소란스러운 축제 현장에 도착해서도 모든 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아이는 분명 그토록 원했던 축제 현장에 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된 루시는 단순한 기억의 회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아버지는 왜 아들의 그 가장 큰 기쁨을 망쳐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일화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권위, 그리고 교육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으로 전환됩니다. 루시엔 자신도 평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 아주 강력한 은요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아이의 자연스러운 활기,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나 배움보다는 기계적인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거죠. 축제로 대표되는 살아있는 경험이 책으로 대표되는 죽은 지식에 의해 어떻게 억압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작가의 평생을 따라다닌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거죠. 이것은 그의 성장 과정과 그를 둘러쌌던 권위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고 평생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게 된 겁니다. 루신의 개인적인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보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훈육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지점부터 아이의 정신을 키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짓누르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올바른 지도와 영혼을 억압하는 것 사이의 그 미세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서 교육과 권위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루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는 인생의 황혼역에 선 작가가 자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청년기의 기억들을 하나씩 소중하게 되짚어보는 회고록입니다. 제목이 참 서정적이죠? 아침에 활짝 피었던 아름다운 꽃을 저녁이 되었어야 비로소 줍는다는 그 느낌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기억의 조각 중 하나입니다. 한 아이가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운 기대가 어른의 능정한 의무와 부딪혔을 때 그 경험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회고담이죠. 여러분은 어린 시절 정말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축제나 명절 같은 날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눈앞에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약속을 받은 날이니까요. 작가 루신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루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새해 명절도 물론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게 바로 동네에서 열리는 사찰 축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살던 집이 마을 중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 행렬이 아주 성대하게 출발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자기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늦은 오후였고 화려했던 행렬은 대부분 흩어져서 아주 초라한 끄트머리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거죠. 늘 아쉬움이 크게 남는 말하자면 반쪽짜리 축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창회라는 축제였어요. 5명의 광포한 신이라는 뜻을 가진 이 축제는 그가 살던 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루신에게 이날은 정말 좀처럼 오지 않는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만큼 거대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창회가 열리는 동관이라는 곳은요, 이게 또 보통 먼 곳이 아니었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물길로 60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30km를 가야 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 때문에 축제로 가는 그 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모험처럼 느껴졌고 그날의 의미를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온종일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루짜리 여행이었던 겁니다. 축제의 목적지인 동관이 아이에게 더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던 아주 독특한 두 개의 사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매고사당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정절을 지켜서 신이 된 처녀가 다른 남편을 빼앗아서 부부가 되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죠. 사당 안에는 젊은 남녀가 활짝 웃으면서 함께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이건 남녀가 유별하다는 걸 강조하던 당시의 엄격한 예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축제의 중심인 오창사당이었죠. 이곳에는 사나워 보이지 않는 5명의 남신과 그들의 아내 5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 또한 남녀를 엄격하게 분리하던 관습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이처럼 규범의 경계를 살짝 넘나드는 듯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중심이죠. 축제 당일 아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루신의 흥분과 기대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온 집안이 그야말로 축제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예약해둔 밝은 창이 3개나 달린 아주 근사한 배가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의자랑 음식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일 화로, 온갖 종류의 맛있는 간식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 루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웃고 펄쩍펄쩍 뛰고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면서 한순간도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꿈에 그리던 날의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껏 들뜬 흥분과 행복한 기대감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존재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분주하게 짐을 나르던 일꾼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보고 아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상한 낌새에 분한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 소년의 등 뒤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 그리고 아이의 들뜬 마음과는 정반대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엄청났죠. 세상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기대감과 즐거움의 공기가 마치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한순간에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책은 그가 처음 글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던 감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로 고대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들 이야기를 간추려서 교훈을 담은 일종의 어린이용 역사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교과서였죠. 나중에 루시는 이 기억 덕분에 자신이 그때 정확히 7살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소녀는 세차게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 중앙에 있는 탁자 앞에 앉히고는 책의 한 부분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읽게 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축제 환영과 눈앞에 이 딱딱한 글자들이 마구 뒤엉키면서 불안감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20줄에서 30줄 정도 읽었을 때였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더는 볼 일이 없다는 듯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그 뒤에는 서늘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 한 동이를 머리 위에서부터 그대로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기대와 기쁨은 그 차가운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고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그런 절망감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벅찼던 즐거움은 이제 시간과의 필사적인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어머니도, 일꾼들도, 그를 아끼던 유모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저 이 작은 아이가 책을 다 외우기만을 숨지겨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침 해는 야속하게 점점 더 높이 떠올라 창문 너머 서쪽 벽을 비췄고 맑게 갠 날씨는 오히려 소년의 조급한 마음을 더 부채질했죠. 그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쇠집게가 튀어나와서 태왕에서 태어나다 같은 의미도 모르는 글자들을 억지로 뇌에 박아 넣으려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조급함에 다급하게 책을 읽는 그 목소리가 마치 깊고 스산한 가을밤에 홀로 우는 꾀뚜라미 소리처럼 가늘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죠. 책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소리의 나열일 뿐이었어요. 옛날에 반고가 있어 태왕에서 태어났네 같은 구절들은 아무런 의미도 감흥도 없이 그저 외워야만 하는 소리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아이가 마주한 두 세계의 충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축제가 상징하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자유와 현실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고전을 외워야 하는 아주 경직되고 억압적인 교육의 세계가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놀고 싶은 아이와 공부를 시키려는 아버지의 갈등 그 이상입니다. 살아있는 경험의 가치와 문자 속에 갇혀버린 지식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외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혹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단숨에 모든 구절을 막힘없이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허락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따뜻한 칭찬이나 격려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건 아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단지 과제가 완수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냉정한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멈춰있던 집안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사람들은 서둘러 배가 있는 나루터를 향해 걸어갔죠. 하지만 소년에게는 이 승리의 대가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이미 영원히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한 일꾼이 마치 영웅을 대하듯 그를 번쩍 들어 높이 안아 올리고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정작 소녀는 다른 사람들만큼 기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며 본 아름다운 물길의 풍경도, 상자 속에 가득했던 맛있는 간식도, 마침내 도착한 동관의 그 떠들썩하고 화려한 축제 현장도, 그 무엇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빛바랜 그림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축제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그 어떤 구체적인 즐거움도 아이의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오직 아버지 앞에서 감략을 외워야 했던 그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 속에 각인된 것이죠. 하나의 강력하고 억압적인 경험이 마땅히 즐거웠어야 할 모든 경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독차지해버린 셈입니다. 어린이 된 루시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장 들떠있던 바로 그 순간을 골라서 그런 시련을 주었을까? 그것이 정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깊은 뜻이 담긴 훈육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른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무심한 행동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한 아이의 행복에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루시엔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그 안에 담긴 여러 글 중에서도 오늘은 자질고레한 기억이라는 수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한 젊은이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익숙한 세계를 등지고 전혀 다른 낯선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가자. 이 아주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바로 이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건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깊은 좌절감과 환멸, 그 속에서 어렵게 피어난 중대한 결심인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한마디를 내뱉게 만들었을까요? 이 문장에 담긴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처했던 상황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한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아주 깊고 어두운 상처를 남긴 인물인데요. 바로 작가가 옌 타이타이, 우리말로 옌 부인이라고 부르는 이웃집 여인입니다. 이 옌부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이들이 한겨울에 얼음을 깨서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웃어주는 아주 너그럽고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였죠? 하지만 그 친절한 미소 뒤에는 정말이지 섬뜩할 정도로 잔인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담긴 책을 쓱 보여주면서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다쳤을 땐 자기가 걱정해준 척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기도 했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어린 소년에게 정말 큰 혼란과 상처를 줬을 겁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옌 부인은 가장 결정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는 어린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인 거죠. 슬퍼하는 어머니의 물건을 몰래 훔쳐다 쓰라고요. 이건 그냥 나쁜 조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정말 악의에 찬 속삭임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아니나 다를까 옌 부인의 그 말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집안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판다는 헛소문이었죠. 그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에 던져진 것 같은 끔찍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가 누구인지 뻔히 짐작이 갔지만 어린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손길마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고향이라는 공간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고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배신감과 오해를 뒤로하고 고향인 SC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징에 있는 근대식 학교로 가죠. 이 낡고 편협한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식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입학한 학교는 이름만 그럴듯한 근대식 학교였을 뿐 실상은 낡은 위계질서와 캐캐묵은 미신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곳의 분위기를 오연장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까마귀 연기와 독한 안개라는 뜻으로 사방이 온통 시커먼 연기와 도끼로 가득 차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극심한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학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교육은 아주 경직되어 있었고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선배들은 복도에서 팔꿈치를 개처럼 떡 벌리고 걸어다니면서 후배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치한 방식으로 위세를 부렸고요. 수업 시간에는 It is a cat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영어를 무작정 외우거나 연고숙의 효심 같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주제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이성적인 판단 대신 미신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학생 2명이 연못에 빠져 죽자 그 언혼을 달랜다면서 연못을 메워버리고 그 자리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곳은 그가 떠나온 고향과 이름만 달랐지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구시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 크게 실망한 그는 결국 다른 학교로 옮기기로 합니다. 광로학당, 그러니까 광산과 철도를 가르치는 학교였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닫혀있던 세계가 비로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학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과거의 낡은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두 번째 학교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죠. 단순한 영어 회화 대신 체계적인 독일어 문법을 배웠고요. 캐캐묵은 고전 대신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에 대해 논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질학, 광물학처럼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과학 과목들이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학생들은 다 함께 시사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옌프라는 학자가 번역한 토머스 헉슬리의 책 진화와 윤리를 읽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천연론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물경, 즉 생존 경쟁, 그리고 천택,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생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건 그에게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정해진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냉엄한 생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은 그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얻은 이런 지적인 흥분과 희열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책 속의 진보적인 이론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그는 곧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가 다니던 광로학당은 사실 근처에 있는 탄광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기술자가 월급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관리자가 앉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도 안 돼서 탄광은 지하수를 퍼내는 펌프를 돌릴 석탄만 겨우 캐내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탄광이 망해버리니 그를 위해 존재했던 학교 역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이 사건은 그에게 근대화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울뿐이었는지 그 이면에서 무능과 사리사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마침내 졸업을 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주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늘로 20기를 오르고 땅으로 20기를 파고드는 심오한 지식을 배웠지만 정작 그 지식을 현실에서 써먹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학문은 하늘에도 닿지 못하고 땅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허공에 붕 떠버린 신세가 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배운 것을 써먹을 길도 없고 이렇게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일본으로 떠나기 전 그는 지도를 구하려고 일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선배 한 명을 찾아갑니다. 그 선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2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하나는 일본 양말은 영신을 게 못 되니 중국식 버선을 많이 챙겨가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이돈은 믿을 수 없으니 돈을 전부 일본 은화로 바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조언이었죠. 이 마지막 일화는 그의 청년 시절 여정에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좀 우픈 그런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머릿속에는 진화론 같은 최신 사상이 가득한데 정작 손에 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언뿐인 채로 불확실한 미래로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의 모습.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선배의 조언은 전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교복에 구두를 신어야 해서 챙겨간 중국식 버선은 신을 수가 없었고, 야심차게 바꿔간 은화는 이미 유통되지 않는 옛날 돈이라 손해를 보고 다시 지폐로 바꿔야 했죠. 낡은 세계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왔지만 결국 마주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환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고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이 경험의 패턴이 앞으로 그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그는 하나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저 또 다른 환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언젠가 떠나야만 했던 곳 혹은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요? 루신의 회고록 아침에 핀 꽃을 저녁에 줍다의 이번 이야기는요, 바로 그 떠남의 순간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입니다. 작가가 어떻게 정든 고향, 그리고 어제의 자신과 이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는지, 그 중요한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참 씁쓸하게도 끊어진 인연, 바로 하나의 배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상처가 결국 그를 고향 밖으로 내몰게 되고요. 그렇게 난징으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난징에서 그는 정말 상반된 2 학교, 옛것과 새것의 학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인생을, 아니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놓는 사상의 충격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경험이 그를 새로운 지평선으로 이끄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이 길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떠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떠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루신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고향이 그를 어떻게 밀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마지막 사건, 그 결정적인 인연의 끝이 어땠는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옌 타이타이라는 아주 복잡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녀는 그냥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이웃 어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상냥한 얼굴 뒤에는 사실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옌 타이타이는 뭐랄까, 일종의 해방구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면 뭘 잘못해도 절대 부모님한테 일러바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을 아껴서 그런 관용을 베푼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밑에는 아주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어른들 세계에 슬쩍 금을 가게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는 일종의 조종술이었던 거죠. 결국 그녀의 친절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겨울에 아이들이 물항아리에 꽝꽝 언 얼음을 몰래 깨먹고 있었어요. 다른 어른들이 봤으면 배탈 난다고 감기 걸린다고 막 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옌타이타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래 더 먹어라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이들 편 들어주는 좋은 어른 같죠. 하지만 그 속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어라? 부모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네? 하는 생각을 은근슬쩍 심어주는 거죠. 이건 어른들의 권위에 대한 아주 교묘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아샹이라는 아이가 팽이를 치다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옌타이타이의 그 상냥했던 가면이 확 벗겨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꾸더니 자기는 계속 말렸는데 애가 말을 안 들었다는 식으로 내가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화자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친절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연기였구나. 이때 정말 섬뜩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큰 상처는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옌타이타이가 위로하는 척 다가와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옌타이타이가 슬쩍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아들이니까 어머니 폐물 같은 거 몰래 가져다 팔아도 된다는 식으로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조언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효라는 개념을 그냥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어린 아이에게 이런 기괴하고 불쾌한 유혹을 던진 겁니다. 이때 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직감하죠. 저 친절한 얼굴 뒤에는 시커먼 탐욕과 악의가 숨어 있구나. 이때부터 그녀와 완전히 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바로 화자가 집안 물건을 훔쳐다 판다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었죠. 책에서는 그때의 심정을 냉수 속에 던져진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소문을 누가 냈는지 너무 뻔히 알겠는데 이걸 해명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말을 믿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건 그냥 한 사람한테 배신당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이 뭔지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극적인 소문만 믿으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냉혹함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 여길 떠나야겠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만 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떠나기로 마음먹은 화자는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왜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필 난징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물론 그가 살던 고향에도 변화의 바람이 아예 안 불었던 건 아니에요. 중서학당이라고 해서 한문이랑 서양 학문을 같이 가르치는 신식 학교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 학교는 옛날 생각에 꽉 막혀있던 동네 유학자들 눈에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성현의 글과 오랑캐 학문을 한데 성리하면서 이 새로운 배움을 엄청나게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당시 유학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닫혀 있었는지는 이 풍자적인 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서삼경에 나오는 아주 권위 있는 문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신식학교를 비꼬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걸 비둘기혀 눌리는 소리라고 조롱하고 있죠. 그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린데 우리가 오랑캐를 가르치고 변화시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한테 배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화적 오만함이죠. 화자가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꽉 막힌 생각,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저항, 바로 그 편협함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난징이었을까요?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신식학교들은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잣집 자제들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징에 있는 국립학교들은 학비가 공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난징은 그냥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집안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유일한 기회의 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기회의 도시 난징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만난 새로움이라는 게 다 똑같은 새로움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그가 겪었던 정말 극과 극의 두 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곳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식 학교였고 다른 한 곳은 정말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학교였죠. 이 두 경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가 처음 들어갔던 수사학당은요,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책에서는 이곳 분위기를 오연장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은 연기와 도끼가 자욱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숨막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건물은 서양식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완전히 낡은 구덕다리 관습투성이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It is a cat, is it a rat? 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문장만 기계처럼 외우게 하고요. 선배들은 팔을 떡 벌리고 개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다녔대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 학생이 물에 빠져 죽어 수영장을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 자리에 전쟁의 신인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과학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여전히 이런 미신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신식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런 수사학당에 완전히 절망한 그는요, 광로학당이라는 곳으로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진짜 해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여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질학이나 광물학처럼 배우면 바로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쳤고요. 학생들은 직접 기술 도면을 그리면서 기술을 익혔어요.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라서 시험 문제로 무슨 캐캐 먹은 유교 경전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에 대해 논하시오 같은 걸 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열람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사상에 담긴 책이나 신문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는데 이때 그는 처음으로 지식이라는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난징 시절에 그의 인생 전체를, 아니 그의 세계관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아주 혁명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책 한 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옌프가 번역한 토머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당시 중국에서는 천연론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서양의 과학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과학적 사고방식 위에 세워진 철학은 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문과도 같았습니다. 책의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떤 상상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헉슬리는 런던 남쪽, 방에 홀로 앉아 있다. 그는 2000년 전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학문이라는 건 정해진 답을 외우고 옛 성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 교육만 받아온 그에게 이렇게 생생하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구하는 글의 방식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 지식이라는 게 누가 주는 걸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하고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구나. 바로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두 가지 개념을 만납니다. 바로 물경과 천택이에요. 먼저 물경은 말 그대로 만물의 경쟁,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택은 하늘의 선택, 즉 자연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존재를 선택해서 살아남게 한다는 자연 선택의 원리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적자 생존 사상이잖아요. 이 생각은 세상 만물은 하늘의 뜻과 정해진 운명에 따라 조화롭게 흘러간다고 믿어왔던 그의 머릿속에 그야말로 번개가 내리꽂히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늘이 정해준 절대적인 질서라고 배웠어요. 효도와 충성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배워온 그런 세계에 갑자기 정해진 질서 같은 건 없다. 세상은 오직 끊임없는 경쟁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던져진 거예요.
이건 그냥 새로운 지식 하나를 더 배우는 수준이 아니죠. 자기가 믿어온 세상의 근본 원리가 통째로 뒤집히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캄캄한 방에 창문을 누가 바깥에서 돌로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눈부시게 새로운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지적, 문화적 대격변을 겪은 거죠. 자, 이제 그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막이 오릅니다. 난징에서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더 넓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식 교육을 받고 드디어 졸업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성취감보다는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분명 서양의 과학도 배우고 새로운 사상도 접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던 거죠. 배운 지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책에 나오는 구절처럼 하늘 위와 저승 아래를 다 찾아봐도 그저 아득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시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여기서 더 배울 건 없다. 이 나라를 떠나자. 더 먼 곳, 진짜 서양 문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전에 한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아주 진지하게 두 가지를 당부하더랍니다. 첫째, 일본 양말은 품질이 끔찍하니까 절대 사지 말고 중국 양말을 잔뜩 챙겨가라. 둘째, 일본 지폐는 믿을 게 못 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은화로 바꿔서 가라. 그런데 선배의 그 진심이 가득 담긴 조언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우픈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일본 학교 교복에는 구두를 신어야 했는데 선배 말 믿고 챙겨온 두툼한 중국식 버선 같은 양말은 구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해간 1엔짜리 은화는 이미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옛날 돈이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면서 다시 지폐로 바꿔야만 했죠. 이 작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가 사실은 당시 중국이 바깥 세상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향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 난징에서 얻은 어설픈 지식, 그리고 손에는 쓸모없는 양말과 낡아빠진 돈을 들고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모든 정보는 틀렸고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된 일본 유학.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또 어떤 시련과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그의 여정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가끔은 정말 스쳐 지나간 찰나의 표정,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결정짓고 되돌릴 수 없는 오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루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에 실린 파나이농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첫인상과 지독한 오해, 그리고 한 시대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부서뜨리는지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기록이죠. 지금부터 그 기억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정말 믿기지지 않죠? 존경하던 스승이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한 직후인데 누구보다 슬퍼하고 분노해야 할 제자가 내뱉은 말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차갑고 냉소적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고 파나이농이라는 인물에 대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냉소적인 말 한마디 뒤에 감춰져 있던 한 남자의 복잡한 삶, 그리고 시대가 외면했던 그의 진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파나이농,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도쿄에서의 아주 강렬했던 첫인상에서 시작해서요. 몇 년 뒤 오해를 푸는 재회를 거치고 혁명이 가져다준 아주 잠깐의 희망,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환멸을 지나 비극적인 최후와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은 20세기 초 일본 도쿄입니다. 청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시절이었죠. 조국을 떠나 그곳에 모여있던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로 고향에서 날아든 하나의 소식이 거대한 감정의 폭풍을 일으킨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운명적인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혁명가 쉬시린이 탐관오리를 처단했다는 소식에 다들 흥분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체포된 뒤에 심장과 간을 적출당했다는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보복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초기 흥분은 순식간에 의로운 분노로 바뀌었고 유학생 사회에는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만주 정부의 이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전보를 보내자. 그런데요, 이 제안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아주 깊고 개인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분노해야 마땅한 사람, 바로 암살당한 혁명가 쉬시린의 제자였던 파나이룽이 이 말을 내뱉은 겁니다. 단 한마디에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뜨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자,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아는 작가 루쉰이 되는 그는요, 파나이농에게 정말 즉각적인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의 눈에 파나이농은 그저 냉혈한, 혁명의 길에 놓인 장애물, 심지어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보였던 거죠. 이처럼 강렬하고 부정적인 첫인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게 만드는 깊은 골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의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왔죠.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다가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향 사오싱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도쿄의 그 차가웠던 첫인상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아주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루신의 기억 속에 있던 사람을 쏘아보던 그 경멸적인 눈빛의 파나이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만난 남자는 세상의 모든 무게에 완전히 짓눌린 듯한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 극명한 대비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파나이룽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유학을 마칠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은 너무나 냉혹했던 거죠. 혁명가의 제자라는 꼬리표는 그를 위험인물로 만들었고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멸시와 가난 속에서 겨우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버텨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쿄에서의 그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파나룽은 루신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학생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수년 동안이나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네, 모든 것은 하나의 깊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루신의 고갯짓은 파나이룽이나 다른 학생들을 향한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시대의 끔찍한 악습인 전족, 신발을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가져온 것이나 불필요한 형식에 얽매여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한심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죠. 이 설명으로 수년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벽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은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시대에 대한 똑같은 좌절감과 세상을 향한 냉소를 공유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길고 긴 오해는 그렇게 우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변화의 바람이 드디어 불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파나이룽의 삶에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라는 걸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광복이라는 건 만주족의 청나라로부터 도시의 통치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인데요. 그토록 냉소로 가득했던 파나이룽이 루신이 정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를 짓고 나타납니다. 혁명이 가져온 초기의 희열이 그의 잿빛 같은 삶에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뜬구름 같은 거였어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이름만 군정부로 바뀌었을 뿐 권력을 잡은 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편을 갈아탄 똑같은 낡은 기득권 세력이었거든요. 혁명은 그저 그들에게 새로운 감투를 씌워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신과 파나이룽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치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자 이런 마음으로 학교 일에 매달리죠. 특히 파나이룽의 면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냉소를 벗어던지고 술도 끊은 채
오직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합니다. 이 짧은 기간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의미 있는 삶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루쉰을 비롯한 젊은 교사들이 신문을 통해서 새 지도자의 부패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구세력의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선한 의도는 이용당하고 정의는 힘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이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파나이농은 친구에게 이 부패한 곳을 떠나라고 절박하게 권합니다. 그의 이 암울한 평가는 어쩌면 그 자신도 어렵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이제는 놓아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친구 루신이 떠나고 혁명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자 파나이농의 삶을 아주 잠시나마 지탱해 주었던 지위와 목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다시 가난과 절망이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파나이농이 잠시 누렸던 그 안정감과 목적의 식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세력은 그를 쫓아냈고 그는 다시 희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세상의 냉대와 가난 속으로 그대로 내팽개쳐집니다.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그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멀리 떠난 친구 루신이 자신을 이 궁지에서 구해줄 전보를 보낼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었죠. 술에 취해서 이 가슴 아픈 말을 되뇌는 것이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명확한 결문 없이 갑작스럽고 허무한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루신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불확실성과 깊은 슬픔을 남깁니다. 파나이농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비극적입니다. 그의 고집과 무모함,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규칙과 상식에 저항하며 살았던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의 시신은 정말 기이하게도 물풀 사이에서 똑바로 선 채로 발견됩니다. 마치 죽어서까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듯한 이 잊히지 않는 마지막 모습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평생 루신을 괴롭혔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명확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죠. 수영에 무척이나 능숙했던 그가 그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서 익사했다는 건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스스로 마지막 저항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질문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딸을 돕기 위한 작은 선의마저도 돈을 둘러싼 친척들의 이기적인 다툼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파나이농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좀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마지막 흔적마저 좀먹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들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실패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폭력 앞에서 좌절된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분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질문들이죠. 루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에는 파나이농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건 작가, 그러니까 루신 자기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격동의 시대였던 혁명기를 배경으로 파나이농이라는 한 남자와 얽혔던 깊은 오해,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돼서 짧게 끝나버린 우정이 아주 담담하게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요, 이건 그냥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혁명이라는 정말 거대한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 이상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한 시대 전체의 비극을 담은 아주 서글픈 중언 같은 글입니다. 죽일 놈은 죽었고 죽을 놈은 죽었는데 빌어먹을 전보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루신이 파나이농에게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리 일본 도쿄에서 조국의 혁명을 꿈꾸던 유학생들이 막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지의 비참한 죽음 소식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차갑고 냉소적인 말을 내뱉은 겁니다.
이 한마디는 루신의 머릿속에 정말 깊은 상처처럼 박혔고 파나이농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생 지울 수 없는 첫인상이 되어버렸죠.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야기는 20세기 초 일본 도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중국 유학생들은요,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바다 건너 조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가 혁명가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 하나에 도쿄의 유학생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뭐랄까 뜨거운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안우이성 순무, 은명이라는 사람이 혁명가 쉬시린에게 암살당했다.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억압적인 체제에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짧은 기쁨은 정말이지 끔찍한 비극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쉬시린이 체포됐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서 볶아 먹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동지였던 여성 혁명가 추금마저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날아온 겁니다. 순식간에 그 뜨거웠던 혁명의 열기는 처절한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고요. 유학생들은 급하게 모임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루신이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청나라 정부의 이 야만적인 행태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들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전보를 보내자고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분노와 슬픔으로 이성을 잃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열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바로 그 말. 죽일 놈은 죽었고 죽을 놈은 죽었는데 빌어먹을 전보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말을 한 사람이 파나이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가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당한 혁명가 쉬시린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스승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이 모든 상황을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태도라니. 루슈는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었죠. 그때 루신의 눈에 비친 파나이농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고 특히 눈이 검은 자위보다 흰 자위가 더 많아서 늘 세상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눈빛을 가진 남자. 스승의 죽음 앞에서 보인 그의 태도는 루신에게 깊은 혐오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루신은 그를 그냥 감정이 없는 냉혈한, 스승을 배신한 자, 더 나아가서 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중국이 진짜 혁명에 성공하려면 파나이농 같은 사람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에게 정말 최악의 인상만 남긴 채로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1911년 신의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가 되었어요. 고향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루시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 손님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바로 파나이농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둘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향한 조롱과 또 흘러간 세월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아주 묘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파나이농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얕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지만 머리에는 벌써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낡고 해진 옷차림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하게 했죠. 들어보니 유학 자금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뒤에 고향에서도 이단아 취급을 받으면서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옛 이야기를 하던 중에 루시는 문득 도쿄에서의 일이 떠올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날 동지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참호를 끼얹으면서 나를 반대했느냐고요? 그러자 파나이농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를 싫어했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루신이 자신들을 얕잡아 보면서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죠. 파나이농의 말을 듣고 나서야 루시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서 그 모임이 있기 바로 직전 요코하마 항구로 새로 도착한 유학생들을 마중 나갔던 일이었어요. 그때 루시는 세관 검사를 받던 한 유학생의 짐 속에서 나온 낡은 여성의 전족 신발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속으로 아니 이런 구시대적이고 부끄러운 물건을 왜 여기까지 가져왔을까 생각하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던 거죠. 하지만 루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족 신발이 바로 순교한 스승 쉬슈린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의 유품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루신이 한심하게 쳐다봤던 그 무리 속에 훗날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 열사들과 함께 스승의 유품을 지키려던 파나이농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루신의 그 무심한 고갯짓 하나가 파나이농에게는 같은 동포에게 받은 깊은 모멸감으로 남아서 평생의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무너지자 두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리면서 비로소 두 사람의 우정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창에서 혁명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들이 살던 고향 사오싱에도 마침내 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이었어요. 파나이농은 루쉰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내로 달려왔습니다. 거리에는 낡은 왕조를 상징하던 용 깃발 대신에 혁명을 의미하는 흰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벅찬 감격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 두 사람이 함께 꾼 짧지만 가장 빛나는 꿈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 현실의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혁명, 정부라고 새로 세워진 군정부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행정사장은 철도회사 대주주, 군수사장은 전당포 주인. 결국 혁명 이전에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이름하고 직책만 바꿔서 자리를 차지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무명옷을 입고 나타나서 청렴한 척하던 관리들이 채 열흘도 되지 않아서 춥지도 않은 날씨에 너도 나도 비싼 가죽옷으로 갈아입고 거들먹거렸죠. 혁명은 구호푼이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루시는 새로 세워진 사범학교의 교장으로, 파나이농은 교감으로 임명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나마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꿈을 안고 함께 일했습니다. 특히 파나이농은요, 루신이 감탄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렸어요. 늘 즐기던 술도 줄이고 잡담할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학교 일에만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 루시는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았던 평화마저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젊은 혁명가들이 정부를 감시하겠다면서 신문을 하나 만드는데 당시 명망이 있던 루신의 이름을 발기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신문은 예상대로 군정부 수장인 왕진파를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에 왕진파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500위안이라는 거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젊은 혁명가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어서 돈을 받기로 결정해요. 그리고는 비난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랬어요. 돈을 받았으니 왕진파는 이제 우리 신문사의 주주다. 주주가 회사를 망치려고 하면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루시는 혁명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 타락해버린 이들의 궤변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슈는 고향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립니다. 그리고 난징에 있는 정부의 부름에 응하기로 결심하죠. 그는 떠나기 전에 파나이농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파나이농 역시 여기도 이 모양이니 더는 머물 곳이 못 돼. 자네라도 어서 가게 하면서 그의 결정을 쓸쓸하게 지지해줍니다. 두 친구의 짧았던 동행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루슈인이 떠나자마자 학교에는 보수적인 유림단체의 회장이 새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자마자 파나이농의 교감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요. 혁명이 가져다 주었던 그 짧은 봄날은 그렇게 끝나고 파나이농은 다시 한번 일자리를 잃은 채 사회에서 소외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혁명 이전에 그 무력하고 궁핍했던 삶으로 돌아간 파나이농. 그의 절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해요. 어쩌면 내일 전보가 올지도 몰라. 열어보면 루쉰이 나를 부르는 전보일 거야. 멀리 있는 친구 루쉰이 자신을 이 절망의 늪에서 구해줄 거라는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그는 차마 놓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의 전보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신에게 전해진 것은 친구 파나이농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루신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나이농은 누구보다 수영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스스로 절망의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향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파나이농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몇몇 친구와 배를 타고 연극을 보고 돌아오던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해요. 술에 취한 파나이농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전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시신은 마른 풀이 빽빽하게 자란 곳에서 아주 기이하게도 물속에 똑바로 선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루시는 깊은 슬픔에 잠겨 시를 썼습니다. 옛 친구들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나 또한 한 점 티끌과 같구나. 이 구절에는 단순히 친구를 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함께 꿈꾸었던 혁명의 이상이 좌절되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거대한 공허함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파나이농의 비극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남겨진 어린 딸의 학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몇몇 지인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이 모이기도 전에 친척들이 나타나서 아직 있지도 않은 그 돈의 관리권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부딪힌 모금운동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살아생전 세상의 냉대와 모리에 시달렸던 그는 죽어서까지 세상의 추악함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이농의 죽음은 과연 폭풍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변질된 혁명과 끝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이 그를 물속으로 이끈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루시는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파나이농의 죽음은 그 자체로 혁명이라는 거대한 이상이 현실의 탕류 속에서 어떻게 익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비극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난 한 세대 전체의 좌절을 대변하면서 우리에게 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10편의 산문으로 이어진 긴 기억의 여정,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의 마지막 페이지에 드디어 도착했네요. 오늘은 작가 루신이 직접 남긴 후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후기를 통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그의 마지막 성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루시는 이 후기에서요, 먼저 자신의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돌아가고 미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책 속 사파에 담긴 문제들까지 차례대로 짚어보죠. 그러다가 저승세계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기억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루시는 후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거창한 선언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지적인 정직함입니다. 자기가 바로 앞에 섰었던 글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그걸 먼저 바로잡고 넘어가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이 시리즈 초반에 24효도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아이들을 겁줄 때 쓴다는 그 마호즈라는 인물. 루신이 바로 이 마호주에 대한 자신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마호즈라는 인물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라 수나라의 아주 잔혹했던 장군 마호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사소한 실수 바로잡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루신이 전통을 비판하는 게 그냥 감정적인 반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틀린 건 털렸다고 인정하는 지적인 정직함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바로 잡고 나서 루시는 다시 논의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바로 그 문제, 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늙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자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던 그 과거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린 루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끔찍한 이야기에 역겨움을 느꼈던 게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청나라 시대의 한 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 이야기를 아예 빼버리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루시는 이 학자의 용기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전통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 가르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용기를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시는 1872년에 나온 또 다른 책을 분석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당시 사회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곽거의 효심 자체는 칭찬해요. 그런데 그 행동, 아들을 묻으라고 한 그 행동 자체는 잔인하다고 또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당시 사회가 어떻게든 이 전통적인 미덕을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그 안에 담긴 비인간적인 논리랑은 계속 부딪히면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루신이 살던 시대의 위선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출판사들이 입으로는 요즘 전통 가치가 다 무너졌어 한탄하면서 뒤로는 책을 더 많이 팔려고 고대의 도덕 이야기를 남녀백효도 이런 식으로 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팔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루신이 잔인하다기보다는 뭐랄까 터무니없는 연기처럼 느껴진다고 했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노래자가 늙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그래요. 기쁨의 빛이 집에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으로 그려진 걸 보면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70 먹은 아들이 억지로 재롱을 부리고 있고 그걸 100살 넘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서 진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조화, 이 어색함이 루신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루시는 이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도 추적합니다. 원래 초기 기록을 보면요. 노래자가 물을 들고 오다가 실수로 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애기처럼 우는 척을 한 거죠. 이건 그래도 좀 인간적이죠? 그런데 후대 유학자들이 이걸 바꿔버립니다. 실수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는 척 연기를 한 걸로요. 의도된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계산되고 거짓된 미덕의 연기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루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흥미로운 것과 소름 끼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감동적인 효의 의학일 수 있지만 루신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름 끼치도록 귀괴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루신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글을 넘어서 그림, 즉 사파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화가들이 이처럼 난감한 장면들을 어떻게든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애썼던 흔적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여러 책에 실린 사파들을 비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은 그냥 넘어지는 척하는 그 순간을 그렸어요. 행동은 담았지만 정작 중요한 기쁨은 보이지 않는 거죠. 또 다른 화가는 아예 노래자를 수염난 아이처럼 이상하게 그려서 어색함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영 설득력이 없고요. 또 다른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화가의 스타일 자체가 이런 고전적인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화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어색한 장면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만드는 데는 다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효녀, 조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나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찾다가 물에 빠져 죽은 효녀인데요. 구전설화에 따르면 나중에 아버지와 딸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는데 서로 등을 맞댄 채로 떠올랐다고 해요. 왜냐고요? 죽어서까지 남녀가 얼굴을 마주보고 껴안는 건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대중의 도덕률 때문에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 참, 그쵸?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루시는 효에 관한 그림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효자 효녀들이 하는 행동은 늘 비슷해요. 울거나 땅에 엎드려 빌거나 호랑이나 도적을 만나는 거죠. 장면들은 거의 항상 기쁨이나 따뜻함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루신이 본 효행 그림들의 본질이었어요.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루시는 자신의 수필 무상에서 다뤘던 저승의 귀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귀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책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루시는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속에서 하얀 옷에 키 큰 모자를 쓴 그 친근했던 귀신은 활무상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찾아보니까 그 모습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무서운 사유분이라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활무상은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고요. 자신의 기억이 책에 의해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이렇게 개인의 생생한 기억과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경험은 그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일관성도 없고 제멋대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된 셈입니다.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을 더 찾아볼수록 더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저승사자가 한 명만 나오고 어떤 책에는 음무상, 양무상 둘이 나오고요. 심지어 텐진에서 나온 책과 난징에서 나온 책은 똑같은 그림을 놓고 한쪽에서는 음무상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양무상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죠. 자, 이렇게 뭔가를 바로 잡고 비판하고 또 분석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이 책의 제목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가 의미하는 핵심 주제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루신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소위 이런 전통 사상을 퍼뜨린다는 전문가들조차도 저승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건 결국 과거를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항상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과 그림 속에 기록된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잔인하고 부조리하고 또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대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요? 저녁에 아침꽃을 줍는다는 이 책의 지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물어가는 희미한 기억의 빛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새로운 새벽의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한다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거죠.